예, 다음으로는 조대근 인카 리서치 앤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인카 리서치 앤 컨설팅의 조대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잘 모르시는 컨설팅 펌의 대표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펌의 대표로 온 게 아니고요. 개인의 자격으로 왔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 생각과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노르웨이가 그 슬라이드 6에 노르웨이가 망중입성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된 계기가 그 넷 뉴트럴티 인스턴트라는 표현이 보면 6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망중입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2009년에 지금 저기 소렌슨 씨가 미스터 소렌슨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분 글에 보면 2009년 노르웨이는 소프트 룰을 채택했고 코레귤레이션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이후에 2009년 이후에 2011년에 네덜란드하고 2012년에 슬로베니아는 하드 룰, 그러니까 텔레콤 액트를 개정해서 망립성을 도입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드 룰을 하지 않고 소프트 룰, 그러니까 공동 규제를 채택한 이유는 정책적 배경이 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소렌슨 씨의 글에 사이테이션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2009년 노르웨이는 망중입성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는데 그 기반은 Co-Regulatory Approach라고 해서 규제기관이 감독하고 실행은 시장에서 하는 그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잘 굴러갔다고 얘기가 나중에 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르웨이는 독특하게 소프트룰과 하드룰을 두 번 다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9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015년에 유럽 레귤레이션 아까 얘기했던 EEA를 통해서 하드룰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2015년 이전에 소프트룰을 집행하던 시기하고 2015년에 하드룰을 적용하고 있는 양기간을 비교할 때 정책 집행 및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한가가 저희 질문이고요. 사실은 저희 나라는 현재 어떻게 보면 앞서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가이드라인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소프트룰을 채택한 국가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드룰을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정책적 효과가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책적 효과가 소프트룰이나 하드룰이나 차이 없이 잘 굴러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사회적 후생이나 사회적 비용으로 보면 하드룰이 사실은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프트룰로 잘 굴러가지 못하고 하드룰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렌슨 씨가 쓴 글입니다. 2009년에 당시에 잘 굴러갔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의 망중입성이 미국처럼 뒤집혔다 안 뒤집혔다 갔다 갔다 할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좀 있는데 유럽의 망중입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일관되고 정책적으로 안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망중입성 레귤레이션이 나온 배경에는 2013년에 제안한 디지털 싱글 마켓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럽의 28개국을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만들기 하려고 했더니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해놓고는 만약에 국가 간에 넘어갔을 때 로밍 요금이 발생하면 이건 하나의 시장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로밍 요금을 없앴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가입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했을 때 인터넷에 가입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차단이나 조절이나 이런 행위가 나타나면 이건 한 국가 내에서 서비스라고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해진 게 레귤레이션이거든요. 그런 차원이면 적어도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디지털 싱글 마켓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레귤레이션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하나는 이 하드룰을 채택한 2015년 레귤레이션인데 슬라이드 7에 보면 너무나 잘 그려놓으셨는데 2013년에 이 디지털 싱글 마켓이 제한되고 실제 채택된 건 2015년 11월이니까 2년 반 동안
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의회, 유럽 강요이사 세 가지 그룹에서 엄청난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게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렇다면 이 레귤레이션을 없애거나 이 레귤레이션을 개정하거나 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힘들다면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정책적 일관성이나 정책적 안정성은 미국보다 훨씬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시냐면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18년에 유럽은 뭘 했냐면 5G 시대에 우리 망중립성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회원국들을 통해서 자문을 했어요. 자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가 12월에 나온 걸로 아는데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 현재 베렉 의장이 이제 RTR,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NRA, 오스트리아의 방통위 의장이 제가 하신 말씀을 보면 2018년 11월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5G 시대에도 현재 망중립성은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자문의 결과가 좀 반영된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그 자문의 내용이 결과가 뭐고 그리고 실제 그 자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변화 동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건 제 질문이고요. 그리고 저기 이 사이테이션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유럽의 레귤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일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가 다른 분,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학자가 쓴 것에서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RTR 의장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말씀하셨는데 망중립성 하에서 ISP는 다양한 상품을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션 할 수 있는가? 디퍼런시에이션 할 수 있는가? only 더미 파이프인가? ISP도 디퍼런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렌슨 씨의 발언에 의하면 양립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quality of classes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그룹에 있는 품질이 같은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 안에서 컨텐츠의 액세스빌리티와 그 컨텐츠의 리스트릭션이 없다면 어디를 가는 게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금. 그러니까 인터넷의 특성이 뭐냐면 요금, 데이터 양, 속도에 따라서 이용자가 ISP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즉 이용자의 선택권만 보장이 되면 ISP의 프로덕트 디퍼런시에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망중립성 아니라고 이해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논리가 맞다면 ISP가 5G 이 기술이 이제 워낙 스펙이 좋다고 전제하면 이용자의 수요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자는 나 100메가라도 쓸 생각이 있는 거고요. 소득이 높은 자는 5G 20기가짜리 쓸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의 형편은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텐데 이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거냐. 이 논리대로라면 5G 기술에서 높은 속도에서 낮은 속도까지 다양할 수 있고, 단 전제는 뭐냐면 컨텐츠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보장된다면 프로덕트 디퍼런시에이션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귀결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소렌슨 씨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봤어요. Differentiation is based on the quality. 여기서 보면 이 전체 내용에서 보면 이게 소렌슨 씨 글에 보면 상품의 ISP의 프로덕트 디퍼런시에이션은 이 양립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이용자의 선택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SP가 오히려 5G 상품 20기가 외에는 상품을 안 판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니 이거는 이용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양한 상품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오히려 이게 이용자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과 컨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네. 5GB, 1GB 말씀하시는 게 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도 좋고 뭐 다 사용 없이. 스피드는 다 비세 속도로 움직이는 건데 똑같은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20기가짜리 상품도 있고 속도가 5기가도 있고 1기가도 있을 수 근데 있어요. 이건 지금도 다 따로따로 팔잖아요. 아니, 원기가 지금은 뭐냐면 용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용량이고 네. 우리는 속도는 다 똑같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용량대로 따로따로 팔고 있잖아요. 용량도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속도가. 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차별화의 요소 중에 속도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스페셜라이즈 서비스하고 그 인터넷 일반 퍼블릭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스페셜라이즈 서비스는 그 정의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퍼블릭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가 사실은 정의는 없지만 속성상 줄 수가 없는 게 일단 논리적 물리적으로 구분된 폐쇄망이에요. 만약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이미 분리되었다는 개념과 깨집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또 줄 수도 없고. 5G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컨셉 자체가 관리형 서비스하고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5G에서 아까 우리 소렌슨 씨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컴플라이언스, 보조제인 거죠. 보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의 속도 내지는 품질을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건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하는 게 질문이 있던데 일단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고요. 사업자들이 경쟁하다 보면 속도를 잘 내려고 노력할 거니까. 또 하나는 실제 그 시장에서 속도가 잘 안 나, 뭐 예를 들면 서비스 품질이 안 좋다면 글로벌 레퍼런스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5G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가 안 좋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ISP한테 압박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정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정하는데 이때는 아까 소렌스 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적절한 이 정도 속도는 최소한 보장을 해요. 근데 퍼블릭 인터넷망은 베스트 에포트망이기 때문에 맥시마이제이션 된 품질을 보장하진 않아요.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미니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소 품질에 대한 보장은 유럽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건 질문은 아니고 제 생각에 일반 인터넷의 속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문제는 이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IP 인터커넥션하고 망중입성의 문제인데 다들 말씀하셨지만 인터넷망 상호 접속 문제는 망중입성 문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까 발표 중에도 규제 없이 디스퓨트가 해결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말씀 중에 제가 이분이 쓴 글 중에 보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망중입성 위반이 아니라고 쓰셨어요. 여기 뒤에 보면 ISP 간에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이거 망중입성 위반일까 아닐까요? ISP 간에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졌어요. 망중입성 위반 아니라고 보셨어요. 요거 하나만 전제만 되면 이퀄리 처리만 하면 심지어 속도가 느려져도 둘이 분쟁을 해가지고 접속망이 좁아져서 분쟁이 돼도 속도가 느려져도 이거는 ISP 스스로의 탓이긴 한데 이퀄리 처리만 하면 망중입성, 그러니까 둘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인 거예요. 예. 저는 여기까지 사실은 자세한 얘기는 좀 글을 쓰긴 했는데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까지만 질문과 제 코멘트는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